북적북적 독설. 안녕하세요. 이제 느낌 있는 글을 한 꼭지 준비했습니다. 영화감독 봉준우 씨의 그 데뷔에 관한 이야기. 자기 영화감독으로서 어떻게 청춘을 불살랐는지 이야기를 책에서 준비했습니다. 다른 일을 한다는 상상 자체를 해본 적이 없다. 봉준우. 중학교 3학년 때 영화감독이 되기로 결심했다고 언제나 말해왔지만 사실 그건 물어보는 사람이 많으니까 대답용으로 만든 거고 딱히 언제부터 감독의 꿈을 꾸었는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다. 분명한 것은 감독이 되겠다고 결심한 후부터 다른 직업은 전혀 떠올려 본 적이 없다. 그저 어려서부터 만화 그리기를 좋아했고 중학생이 되어서는 영화 잡지 스크린과 로드쇼를 사모았다. 스크린에는 브룩실즈나 PBK치의 수영복 사진이 실려서 가슴 설레게 했고 언제부턴가 로드쇼에는 나중에 구회영의 영화에 대해 알고 싶은 두세 가지 것들로 엮여 단행본으로 출간된 도시에라는 꼭지가 있었다. 아, 히치콕이라는 사람이 있구나. 영화를 이렇게 볼 수도 있구나. 컬러 화보가 이어지다가 중간중간에 흑백으로 인쇄된 그 도시의 부분을 찢어서 따로 모았다. 구할 수 있는 영화 단행본이 딱히 없던 때라 그걸 모으니 근사한 단행본처럼 됐다. 무척 뿌듯했다. 영화를 공부한다는 느낌. 약간 정확한 비유이긴 하지만 제기차기나 지치기를 공부해서 잘하는 건 아니지 않나? 그런데 그 무렵 세상에는 그런 이유로 생각되는 영화를 진지하게 공부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현암사에서 나온 루이스 자데티의 영화의 이해와 이론과 실천에서 나온 책 C. 앨리스의 세계 영화사는 당시 그런 학생들 사이에서 거의 쌍두마차격의 바이블이었다. 그 중에서도 현재 번역자를 받고 12판까지 나온 영화의 이해는 출간되기도 전에 읽어보는 행운을 누렸다. 영문학을 전공한 형 봉준수가 절반쯤 번역했기 때문이다. 형도 질랭 DBB의 나의 청춘 마리아노 등 할리우드 클래식과 배우 로렌스 올리비에를 좋아하는 영화 팬이었다. 나중에 49일의 남자를 연출한 김진애 감독만 번역자로 이름이 올라가 있어 전혀 알려지지 않았지만 우리 형이 영화의 이해에 숨겨진 절반의 번역자를 할 수 있다. 내가 고3 때였나? 형이 그 책을 번역하면서 정말 신나했다. 준우야, 너 미장센이 뭔지 알아? 카메라가 얘를 왜 밑에서 위로 잡았는지 알아? 그러면서 자랑도 많이 했다. 그러니까 나는 그 책이 나오기 전에 이미 절반을 다 본 거였다. TV에서 방영하는 영화도 강박적으로 챙겨보고 녹화했다. 주말이 명화를 통해 대중적인 할리우드 영화를 봤다면 일요일 낮 시간 EBS에서는 펠린이나 트리포 같은 감독들의 유럽 예술 영화를 접할 수 있었다. 아마도 요즘 실버 영화관과 비슷한 프로그램일 텐데 당시 수첩이나 일기를 보니까 오늘은 뭘 보았다고 꼼꼼하게 적었더라. FKN도 빼놓을 수 없다. 식구들이 모두 잠든 금요일 미드나이트 시간에 존 카펜터나 브라이언 드팔마의 B급 무비들을 볼 수 있어 좋았고 가끔 운 좋게 가슴 노출 장면도 나오면 정말 대박이었다. 가로 웃음 가로 닫고. 내 책에도 그렇게 돼 있어요. 그때만 해도 그런 걸 쉽게 접하기가 거의 불가능한 시절이라 그야말로 귀중한 시간이었다. 키스신이 보고 싶어서 AFK에서 해주던 드라마 제너럴 호스피털을 악착같이 챙겨보던 때였으니까. 가로 웃음 가로 닫고. 돌이켜보면 그때 해머 스튜디오의 호러 영화나 블랙스플로이테이션 영화도 꽤 보았던 것 같다. 당시 제목이나 감독도 모르고 봤던 영화들을 요즘 블루레이 해외 구매로 사보면서 뒤늦게 맥락을 끼워 맞추는 재미가 있다. 가령 기차 안 박스에서 무서운 괴물이 있었던 영화가 바로 크리스토퍼 리와 피터 쿠싱이 함께 나온 해머 스튜디오의 호러 익스프레스 72년작이었다.
또 희한한 정찰 우주선 안에서 미친 폭탄으로 인해 벌어지는 사건을 그린 영화가 있었는데 마지막에 철근을 타고 우주로 날아갔다. 그게 바로 존 카펜터가 제작, 연출, 각본, 음악까지 도맡았던 데뷔작 74년작 다크스타로 이후 79년에 에이리언의 세계를 창조한 장본인은 댄 오버먼이 특수 효과를 맡아 에드블론처럼 생긴 플라스틱 공 외계인도 등장시켰다. 그렇게 닥친 대로 영화를 접하면서 딱 하나 아쉬웠던 건 아시아 영화나 동권 영화를 쉽게 접할 수 없다는 점이었다. 그때만 해도 중국은 중공이었고 일본 영화는 대중문화 개방 전이었기 때문이다. 내가 연세대 사회학과 88학번인데 장애모의 붉은 수수밭이나 베를린 국제영화제 황금 곰상을 수상한 1988년을 기점으로 그러니까 대학에 들어가서 비로소 첸 카이거를 비롯해 허우 샤오시엔, 에드워드 양의 대만 영화들을 접하게 된 것이다. 에멜 쿠스트리차의 아빠는 출장 중, 너 85년작인데 88년 가을 피카디리 극장에서 개봉했는데 최초의 동구권 영화라는 헤드카피로 대박이 났었다. 그렇게 조금씩 세상은 변해가고 있었고 어느덧 나는 대학생이 되어 있었다. 이미 중고등학교 시절부터 혼자 그런 짓을 하고 있었기에 나중에 그것이 뭔가 만들고 싶은 연출의 욕구로 자연스레 나아간 것 같아. 하지만 성격상 연극영화과로 진학할 엄두는 나지 않았다. 왠지 그런 데에 오는 친구들이 다 기가 셀 것 같고 교수님 앞에서 면접 볼 때 공종 이전 정도의 개인기도 선보여야 할 거라 생각하니 소름이 끼쳤다. 난 도저히 못해. 웃음. 당시 가장 화려한 필로그래피를 쌓아가던 이장호, 배창호 감독 두 분 모두 영화과 출신이 아닌 것을 알게 되었다. 아, 꼭 그럴 필요는 없구나. 일단 인문사회 계열로 진학을 한 다음 영화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좀 더 고민해보자고 마음먹었다. 말하자면 사회학과는 딱히 관심이 있어서 갔다기보다 신문방송학과나 영문학과보다 커트라인이 낮으니 재수는 싫고 일단 붙고 보자는 생각으로 지원한 거였다. 대학생이 된 후 학과에 함께 영화 보러 다니는 패거리를 만들긴 했다. 프랜시스 포드 코플라의 지옥의 묵시록, 또 폴커 슐린드로프의 양철북 같은 영화를 함께 보러 다니며 토론했고 혼자서 영화의 이해와 세계 영화사를 거의 외다시피 공부했다. 학교에서는 교양과목으로 신문방송학과 수업인 영화의 이해나 국문학과 수업인 희곡의 이해 등을 들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1990년 드디어 방위로 입대했다. 주말에는 시간이 자유로워 마포에 있는 문화학교 서울과는 좀 다른 영화공간 189라는 곳을 찾아갔다. 거기 프로그램 중에 전향준, 김지석, 정성일 등이 강사진에 포함된 24시간 영화학교가 있었는데 주진숙 교수의 데이비드 보드웰의 필름 아트 강의를 듣기 위해서였다. 필름 아트나 또한 영화의 이해나 세계 영화사처럼 당시 바이블이었다. 원서를 카페에서 나눠준 프린트를 갖고 꽤 열심히 공부했다. 게다가 당시로선 꽤 큰 돈을 내고 24시간 영화학교를 신청했는데 무려 두 번째 접수 신청자가 나였다. 무더운 여름 다 쓰러져가는 건물 2층으로 갔더니 밀짚 모자를 쓴 영화공간 189 대표 이현경 씨가 혼자 앉아있었다. 어떻게 오셨어요? 수강시절 왔습니다. 그런 감정 없는 대화를 나누고 두 번째 신청자가 됐다. 그렇게 다 함께 모여 데이비드 보드웰의 필름 아트를 공부하던 때가 거의 25년 전인데 이젠 내가 보드웰과 친구가 됐으니 기분이 참 묘하다. 몇 년 전 밴쿠버 국제영화제에서 만나 인사를 하게 됐고 올해 홍콩 국제영화제에서는 함께 심사위원을 맡았다. 학창시절 당신 책을 카페에서 공부했다고 말했더니 한국에서 내 책이 그렇게 인기가 많아? 라며 정말 좋아하더라. 이제 나이가 꽤 많은데도 불구하고 정말 성실하고 언제 봐도 에너지가 넘친 사람이다. 지금도 개인 블로거에 쉬지 않고 글을 올리는데 재미도 있을 뿐더러 한국 영화에 대한 글도 많다. 한편 영화공간 189를 떠올리면 또 생각나는 게 비정규적으로 발행되던 영화 언어다. 이용관, 이효인, 주진숙, 전향준, 정성일 그런 분들이 한창 혈기왕성할 때 뭉쳐서 내던 잡지였다. 지금은 부산에서 술 드시느라 힘들겠지만 이용관 교수가
배창호 감독의 1990년작 꿈을 샷바이샷으로 분석한 글도 있고, 아무튼 흥미로운 글들이 꽤 많이 실렸었다. 관심 있는 학생들이 언제나 기다리던 비정기 무쿠지였는데 당시에는 영화 언어도 빨갱이 도서로 분류됐으니 참 재밌는 세상이었다. 내 대학생활, 아니 인생 전체를 놓고 봐도 가장 중요한 전환점은 바로 3년 정도 몸담았던 영화 동아리 노란문 시절이다. 여기서 회원들과 함께 10mm 단편 백색인을 찍었고 이후 영화 아카데미에 갈 수 있었으니 내 감독의 꿈을 이뤄주는 곳이나 다름없다. 1993년에 복학하고 연세대 신학과 84학번 최종태 선배, 그리고 지금은 영화 일을 하지 않는 후배 이동훈과 함께 셋이서 몇몇 대학의 연합 영화 동아리인 노란문을 만들었다. 종태 선배는 나중에 이문식, 이준기 주연의 플라이 데디를 찍은 감독으로 몇 년 전 연출한 주현, 예수정 주연의 해로도 꽤 좋게 봤다. 당시 그는 배우 우현, 안내상과 함께 신학과 삼총사로 유명했다. 심지어 세 사람 다 술을 좋아해서 다들 술집을 차렸다. 안내상 형이 대학로에 한잔할 청춘화를 열었고, 원래 가로 열고 원래 환장할 청춘화라고 하였는데 9층에서 그런 이름은 허가가 안 난다고 연락이 와서 이름을 바꿨다. 가로 닫고. 우현 씨는 신촌에 지리산을 열었으며 종태 선배는 홍대 쪽 노란문 사무실 있던 건물 1층에 16mm를 열었다. 내상형이 백색인의 손가락 잘린 사람으로 카메오 출연한 것도 다 그런 인연 덕분이다. 학교에 속한 동아리가 아니어서 홍대 앞에 회원들이 매달 내는 회비로 운영된 사무실이 있었다. 빌딩 이름도 기억난다. 경서 빌딩 2층. 물론 종태형의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다. 동아리 이름이 노란문인 이유는 실제로 동아리 사무실 출입문 색깔이 노란색이었기 때문이다. 우리끼리 짐 옮기고 톱칠하고 문도 노랗게 페인트 칠하고는 동아리 이름을 지어야 했는데 우리 동아리가 바로 기표 신입피양의 기 가로 닫고 신입피해가 일치하는 동아리라 라는 그딴 소리를 하면서 그냥 노란문이라고 했던 거다. 이름을 짓고는 우리끼리 깔깔대며 웃고 떠들었지만 나름 비장이기도 했다. 그렇게 힘들게 마련한 사무실 앞에 영화연구소 노란문이라는 조그만 현판을 달던 날이 지금도 생생하다. 노란문은 만들자마자 대성황이었다. 영화 공부에 뜻이 있는 신촌 주변 대학생들이 마구 몰려들어서 거의 40명 정도 되는 큰 동아리가 됐다. 청년필름에서 작품을 준비하다가 결국 데뷔작을 만들지는 못했던 이영래라는 뛰어난 친구가 있었고, 비트와 태양은 없다에서 조감독을 했고, 지금은 다큐멘터리 프로덕션을 꾸리고 있는 김석우라는 친구도 기억나고, 영화평론가 유재희와 시내 21 출신의 김영욱 프로듀서도 노란문 출신이니까 배출한 인재들이 꽤 많다. 지금 안 해도 노란문에서 만났다. 노란문은 시나리오, 연출, 비평, 분과로 나누어서 열심히 활동했다. 당시 우리들의 영화 언어를 표방하며 만든 회지도 있었는데 히치콕이 시가를 몰고 있는 사진을 표지로 쓴 회지는 지금도 가지고 있다. 내가 주도했던 연출 분과는 영화를 감상한 뒤 숏과 시퀀스의 구조 등 장면을 분석했는데 다음 주 주제는 살인이야. 그러면 대부나 양들의 침묵 등 수많은 영화들의 살인 장면을 모아서 비교하고 분석했다. 지금 생각해보니 프로그램을 참 신선하게 잘 짠 것 같아. 물론 회원들 저마다 다락방에서 잠자고 있던 아버지 세대의 8mm 카메라를 꺼내와 직접 실습도 했다. 그렇게 모은 4대번에 먼지 쌓인 카메라로 2분짜리 단편 영화를 촬영하고 일본으로 보낸 현상도 했다. 아내는 시나리오 분과였는데 팀별로 다들 진짜 열심히 했다. 사무실에서는 수많은 세계 영화사의 걸작들을 카피한 비디오 테이프로 꽉 찬 책장도 있었는데 그 관리자가 바로 나였다. 장부를 만들어서 대여와 반납을 꼼꼼히 기재했고 대여 기일을 지키지 않는 회원들은 지옥까지 쫓아가서 받아오겠다고 협박했다. 노란문 얘기를 하다 보니 사실 어디서도 말하지 않는 내 숨겨진 데뷔작이 떠오른다. 내 첫 번째 작품으로 얘기한 단편 백색인 이전에 Looking for Paradise라는 단편 애니메이션을 만든 적이 있다.
노란 크리스마스 파티 때 20명가량의 관객을 앉혀놓고 얼굴이 시뻘개져서는 생애 첫 시사회를 열었었다. 고릴라가 주인공은 20분짜리 인형 애니메이션으로 아르바이트에서 샀던 히다치 캠코더를 이용해 고릴라를 일일이 움직여가면서 콤마 촬영을 했다. 월레스와 그로밋 같은 클레이 애니메이션을 떠올리면 된다. 돌이켜 생각해 보니 그때까지도 나는 어떤 감독이 될까 진지하게 고민했던 것 같다. 촬영에도 관심이 많아서 촬영을 할까 연출을 할까 고민했었고, 연출을 한다면 실사를 할까 애니메이션을 할까 하는 것이 당시 나의 유일한 딜레마였다. 그런데 이 루킹 포 파라다이스를 만들면서 애니메이션을 했다가는 성격 버리겠다는 생각에 애니메이션의 꿈을 포기했다. 힘들게 사흘 동안 촬영했는데 돌리면 10초밖에 안 나오니까 정말 허무하고 고통스러웠다. 물론 나중에 알고 보니 감독 혼자서 다 하는 게 아니더라. 촬영을 종료하던 날 고릴라를 내던지면서 야, 한 번이라도 네가 좀 알아서 움직여봐 라고 소리쳤다. 그러니 나중에 실사 촬영할 때 얼마나 편했겠나. 배우들이 알아서 다 말하고 움직이니까. 아무튼 지구상에서 그 작품을 본 사람은 바로 그날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 뿐이었다. 언젠가 나의 유작 영화 DVD에 이스터 에그로 넣을 생각이다. 웃음 닫고. 노란 눈은 연세대 대강당을 빌려 영화제를 열기도 했다. 당시 대학 영화 동아리들이 비디오 카페에서 VHS 프로젝터로 상영하는 영화제를 꽤 열었었는데 그중 연세대의 다른 동아리에서 성과 파시즘 영화제를 열어 대박이 났다. 베르톨루치의 파리에서의 마지막 빙고, 파솔리니의 샬로 소돔의 120일, 오시마 나기사의 감각의 제국 등을 무삭제 버전으로 상영하면서 1인당 입장료 1,000원을 받았으니 대강당의 학생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어 그야말로 난리가 나는 거다. 솔직히 학생들이 파시즘에 관심이 있었겠나? 앞단화의 성에만 관심이 있었겠지. 그에 자극받은 종태영이 사무실 임대료도 밀렸겠다. 우리도 한번 해보자고 회원들을 독려했다. 내가 자막을 맡은 영화가 스파이크리의 정글 피버였는데 우리 학과의 외교관 자녀에게 번역을 맡기고 자막을 넣었다. 그러면서 영화를 반복적으로 여러 번 볼 수밖에 없었는데 웨슬리 스나이프스는 물론 약쟁이로 나온 세뮤얼 잭슨도 무척 인상적이었다. 컨셉이 애매했는지 영화제는 잘 안 됐지만 영화 하나 붙들고 그렇게 지겹도록 보는 것도 재미있었다. 그리고 얼마 안 있어 노란 눈은 문을 닫았다. 대부분의 모임들이 그렇듯이 이런저런 사단이 나고 갈등이 생기면서 다들 울고불고 헤어진 것이다. 그리고 나는 영화 아카데미에 들어갔다. 영화 아카데미로 가게 된 데에는 정윤철 감독, 아니 정윤철 방위병의 도움이 컸다. 내가 인사과 소속의 방위병으로 있을 때 신입사병 인적 자료를 보던 중 정통 영화학과 학생을 하나 발견하는 것이다. 한양대 연극 영화학과에 재학 중인 6개월짜리 방위, 이른바 육방 정윤철이다. 부대 뒤로 불러내 따로 만났는데 둘 다 머리가 커서 모자가 잘 맞지 않았던 기억이 난다. 잔뜩 기합이 든 그에게 야, 우리끼리인데 살살 얘기해. 그러면서 영화 감독이 되고 싶다. 단편 영화를 찍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냐? 16mm 필름은 어디서 구하냐? 등 이것저것 물어봤다. 그랬더니 대뜸 영화 아카데미 시험을 보십시오. 그러는 거다. 그때 처음 영화 아카데미라는 곳에 대해서 알게 됐고 제대 후 노란문에서 만든 백색인을 포트폴리오 삼아 영화 아카데미에 들어갈 수 있었다. 거기에서 만난 11기 동기들이 최익한, 장준환, 손태웅, 조용규 등이다. 당시 영화 아카데미는 남산영화진흥공사 건물에 있었는데 남양주에 종합촬영소가 생기기 전까지 그 건물은 세트장은 물론 후반 작업장과 시사실도 갖추고 있는 한국 영화의 메카였다. 일하는 분들이 우리 학생들 예뻐해서 시사실에도 그냥 들여보내준 덕분에 타란티노의 펄프 픽션 등 많은 영화를 공짜로 볼 수 있었다. 세트에서 작업 중인 한국 영화들의 촬영 현장도 구경할 수 있었는데 그 중에는 김홍준 감독의 장밋빛 인생도 있었다. 학생들이 와, 치명결이다 그러면서 구경했다. 어느 날 아침에 등교할 때 우연히 김홍준 감독님을 만난 적이 있다. 지하철역에서부터 어깨가 축 처진 채 올라가시기에 1년씩도 없으면서 무턱대고 인사를 건넸다. 감독님도 내가 평소 알던 사람인 양 장편이라는 게 생각만큼 쉽지 않네요 라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셨던 게 기억난다.
내 인생을 바꿔놓은 영화라 할 수 있는 졸업작품 지리멸렬은 그런 환경의 덕을 봤다고 할 수 있다. 각 에피소드별로 남의 집 문 앞에 놓인 우유를 습관적으로 훔쳐먹는 신문사 논설위원 윤일주, 또 술에 취해 노상방류를 하려다 경비원에게 들킨 엘리트 검사 김르야, 야한 잡지를 보다가 여학생에게 들킬 뻔한 교수 유현수가 마지막 에피소드에서 TV 프로그램에 함께 출연해 사회 문제에 대한 대담을 나누는 장면을 찍기 위해 그럴듯한 방송국 세트가 필요했다. 실제 방송국을 섭외해볼까 했지만 인맥도 없고 방법도 몰라서 기로하고 있었는데 마침 영화진흥공사 남산 세트장에서 이경 영화사가 제작하는 남자는 괴로워가 촬영 중이었다. 다행히 당시 개봉한 한국 영화의 거의 80%를 도맡아 작업하던 조융삼 미술감독님의 통큰 허락하에 촬영이 없는 일요일에 그 세트를 빌려 쓸 수 있었다. 보통 시나토론 프로그램을 보면 바깥 창문으로 야경이 보이는 하니까 뉴욕 맨하탄 야경이 나오도록 직접 광장시장에 가서 대형 벽지를 사왔던 기억이 난다. 지리멸렬과 남자는 기로워의 세트 장면 스틸 비교해보면 재미있을 것이다. 그 모든 일들이 당시 충무로 스태프들이 영화 아카데미 학생들을 아껴줘서 가능했던 일이다. 우리를 언젠가 현장에서 함께 일할 영화인으로 생각해 주었으니까. 어쨌든 세트 사용을 허락하며 부수지만 말라고 했다. 그렇게 세트를 몰래 빌려 쓴 사실을 이명세 감독님은 아마 지금도 전혀 모를 거다. 당시 영화 아카데미는 학제가 1년제여서 지리멸렬을 만든 이듬해 1995년 사실상 실업자가 됐다. 그를 전에 운명적으로 만나게 된 사람이 바로 박찬욱 감독이다. 아직 학생일 때 충무로의 프로로부터 연락받은 최초의 경험이었다. 거기에는 독협 독립영화협의회의 전설 낭희섭 씨가 연관되어 있는데 백색인을 찍을 때 독협에서 트라이포드 등 16mm 장비를 빌리면서 먼저 그를 알게 됐다. 그가 백색인을 좋아해서 워크숍 때 학생들에게 수시로 보여줬고 당시 데뷔작 다른 점점점 해가 꾸는 꿈이 쫄딱망해 사경을 헤매던 박찬욱 감독에게도 백색인을 보여준 거다. 이거 봉준우라는 친구가 만든 백색인인데 꽤 신선해. 근데 성이 봉이야? 희한하네. 그리고 백색인을 흥미있게 본 박찬욱 감독이 내게 전화했다. 한때 지리멸렬 후반 작업 중이던 나는 이미 충무로에서 데뷔한 감독으로부터 만나자는 영화를 받으니 얼떨떨하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하고 하여튼 왜 나를 보자는 거지? 하는 생각이 기분이 좋았다. 용권 시네월드에서 두 번째 영화를 준비하고 있는데 한번 써보지 않겠느냐는 거였다. 백색인을 인상 깊게 봤다며 준비 중인 영화에 내가 어울릴 거라고 생각했던 거다. 박리담회라는 이름으로 함께 활동하던 이무영 감독과 구성한 부자 유친이라는 범죄 드라마로 아들의 아버지를 위기해서 몸값을 뜯어내는 센 얘기인데 10여 쪽짜리 상세한 시놉시스를 한 편의 완성된 시나리오로 개발해주길 원했다. 나로서는 영화 아카데미 졸업 전에 일거리가 들어온 셈이라 좀 들떠있었다. 제의를 수락하고 쓰기 시작했는데 85%까지 진행된 다음부터 영 진도가 나가지 않았다. 아무래도 장편 시나리오를 쓴 경험이 없다 보니 전체적인 구조를 짜는데 실패했다. 그러면서 기획 자체가 엎어졌고 결국 세월이 흘러 이무영 감독의 휴머니스트로 영화되었다.